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선대인 인터뷰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시고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환경 전문가 양이원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환경운동이라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왜냐하면 환경 쪽에서 이제 에너지 쪽 주로 했어요. 다른 분야는 의외로 또 잘 모릅니다. 물어보시면. 자, 에너지 분야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해오셨고요. 사실은 저는 어찌 보면 그 환경운동에 좀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드신 분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무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환경보호부터 자연보호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건데 사실은 최근으로 오면서 결국은 이게 에너지 전환에 관한 문제다. 많은 부분.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에너지의 전환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의원님께서 이번에 하여튼 국회에 입성한 게 저는 되게 좀 반갑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관점이지만 또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도 늘 이런 흐름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여튼 오늘 모셨고요.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한번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고 내용은 무엇이고 또 향후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일반인들은 또 투자 관점에서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번에 그린 뉴딜 정책이 좀 발표됐습니다. 일단 좀 촌평을 하자면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촌평 앞으로 잘해야겠다. 앞으로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나온 거에 제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충분히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못하니까 이제 이걸 시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들어간 게 어디냐,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어디냐, 이런데 자유를 좀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지점들은 좀 짚어졌으니까. 근데 그게 보기에는 제가 아직은 너무 작아요. 저희가 민주당에서 낸 보고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거든요. 자, 촌평은 들어보니 방향은 맞는 거죠, 일단. 그렇죠. 방향은 맞죠. 방향은 맞으나 스케일이 너무 작다. 성이 안 찬다. 에이씨, 나 좀 훨씬 크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사실 이제 말씀하신 뉘앙스에서 이미 좀 느껴졌는데 이 그린 뉴딜 원래는 한국판 뉴딜 발표할 때 기재부가 그린 뉴딜은 안 넣었었습니다. 안 넣었죠. 그래서 뭐 주로 이제 흔히 이야기한 디지털 뉴딜 쪽 그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그린 뉴딜과 관련한 뭐 정책 세미나도 하고 이걸 따로 반영하기 위한 되게 뭐 여러 가지 방안들 좀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린 뉴딜은 총선부터 시작을 하죠. 처음에 정의당에서 그린 뉴딜 공약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녹색당에서 그린 뉴딜 정책 공약을 또 발표를 하고 그린 뉴딜을 제일 처음 국내에 이렇게 소개했던 사람은 뭐 유종일 교수님, KDI 스쿨의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인 유종일 교수님, 제가 유종일 교수님 조교였거든요. 유종일 교수님 그리고 이유진 박사가 그린 뉴딜을 처음으로 많이 소개를 했었고 그래서 녹색당도 뭐 굉장히 강력하게 그 공약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야당이 선점한 그 정책 공약을 또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어쨌든 결국 민주당에서 그린 뉴딜 정책이 공약으로 채택이 돼요.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선거에 공약으로 채택이 되면 그 다음에 정책으로 일단 편성되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선거에 공약으로 되는 거를 좀 걱정을 했거든요. 이미 야당이 선점한 건데 근데 민주당이 그걸 그대로 가져온다는 게 쉬운 일일까? 근데 가져와서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릴 때는 시장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녹색 성장이나 얘기가 많았지만 그것과 다른 거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을 넣는 게 중요하다. 근데 거기 한기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RE100이랑 연결을 해서 재생에너지 100% 선언하는 캠페인이 RE100인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그러니까 가동하는 공장과 본사 또는 직영 매장들이 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는 캠페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위해서 관련 시장을 만드는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약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근데 그러다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후보자가 돼서 이제 의원이 된 거잖아요. 네. 의원이 되고 나서는 이제 한국형 뉴딜 얘기를 하길래 거기에 네. 그린 뉴딜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랬죠. 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뭐 국회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 되는 건데 정식으로 그 전에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일요일 날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는 거에 그린 뉴딜의 글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무리 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직접 국무회의에서 네. 지시를 하셔가지고 네. 진행이 되는 걸 보고 네. 야, 이게 참 역동적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예. 안타까운 게 이게 기재부라는 데가 사실은 뭐 모든 부처의 시험이 역할을 사실 좀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산 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성격상으로는 뭐 환경부라든지 예. 뭐 또 사실 산업자원부 그러니까 네네, 이런 쪽도 산업부에서. 사실은 예.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는 네, 그렇죠. 영역인데 네. 사실 뭐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되게 여러 부처가 있는데 이걸 기획재정부가 오케이 안 하면 이게 뭐 이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이런 그런 정책 의지에 끼지도 못한 이상한 현상. 어찌 보면 제가 이번에 기재부를 이제 알게 됐죠. 네. 이제 아셨어요? 네, 알게 됐죠.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제가 3년 만에 신작 부의 재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설명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식과 라이프 스타일, 재무관리, 또 투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아셨는데 잘 이번에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어떤 역할 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걸 경험을 해보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뭐 많이 알게 된 건 아니고 약간 맛을 본 정도이고,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이 들어갔고 그런 다음에는 열심히 내부에서 이제 그린 뉴딜 TF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낙연 위원장님이 계시고 그 중에 한국형 뉴딜 분과장으로 김성환 의원님이 계시고 이소영 의원과 저와 뭐 김영배 의원, 민영배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분과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고서 작업을 했죠. 그럴 때는 이제 에너지도 있었고 산단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있고 농업 쪽도 있고 소위 말하는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하는 자원을 최소화시키는 순환 경제도 있고 농업 또 뭐 하천 생태계 복원 이런 좀 종합 세트 같이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분명하게 목표도 2050년의 목표도 설정을 분명히 했고 각 사업들이 제대로 되는 경우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각각 분야마다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발전 분야 쪽으로 재생에너지가 연간 얼마나 늘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고 어떤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도 다 담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그걸 이제 그럼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준비를 하잖아요. 환경부 준비하고 뭐 그러니까 국토부도 준비하고 산업부도 준비를 해서 또 기재부하고 같이 뭐 거기서 내시고 그걸 보고 저희 또 의견을 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인 게 딱 나왔는데 뭐 그렇죠. 네. 그게 7월 14일 날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고. 자, 그러니까 일단 기획재정부는 처음에 넣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료들은 사실 이런 그 세계적인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흐름보다는 그냥 특히 기획재정부가 좀 그런데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상한 그 제가 볼 때는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그런 목표치에 좀 매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철학이나 지향해야 될 방향을 잘 뒷받침하지 못하는 지금 관료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탐탁치 않은 건지 잘 몰랐던 건지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몰랐던 잘 모르면 이게 왜 중요한지 왜 네,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에 네. 기재부를 경험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총무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랬어요. 네. 제가 그 예전에 공부할 때 뭐 원자력 발전에 관한 걸 이제 계속 잡고 이제 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왜 기존의 사고틀을 벗어나서 전혀 생각을 못하는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관료 시스템 안에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거는 기재부가 그런 꿈을 꾼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정부 전체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정책을 전제로 해서 기재부가 할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기재부에서 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정책이 그런 전제였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걸 이제 바꾸는 시스템이 왔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담당 관료들도 그걸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네. 근데 수십 년 동안 어느 한쪽 방향에 갔다가 다시 네. 이거를 그러니까 거대 항공모함이 그렇잖아요. 네. 가다가 방향 트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되게 서서히 틀지만 한번 틀면은 다시 바꾸기 힘들거든요. 난 이렇게 거대하게 바꾸는 상황이다. 근데 그거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뭐 담당하는 일개 국이나 과에 불과하던 게 산업부로 넓혀졌고 그게 환경부까지 가고 그게 또 국토부도 가고 이제는 기재부까지 그걸 네. 고민하는 수준으로 네. 온 거다. 이렇게 넓혀진 차원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는 총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정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거는 쳐내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고서를 쓸 때는 꿈을 꾸거든요. 저희는 네. 이제 제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같이 계속 스터디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만든 거예요. 네, 네. 그 과정은 뭐냐면 같이 꿈을 꾸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는 같이 꿈을 꾸는 과정을 거친 거죠. 근데 그걸로 기재부에서 할 때는 기재부는 그런 같이 꿈을 꾸는 과정이라기보다 그냥 문서를 가지고 이제 해당 몇 조짜리 사업에 집어넣는 네, 작업을 하다 네. 보니 관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로 이제 입법 과제 같은 걸로 하면 저는 사실은 그 그린 뉴딜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뭐 디지털 뉴딜도 그렇겠지만 그린 뉴딜이라고 말하는 것이 녹색 성장과 다른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정부가 재정 투자하는 만큼의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정부의 재정 투자는 그냥 마중물이에요. 네. 그리고 시범적인 어떤 그러니까 시장에게 신호를 주는 역할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관련 제도와 법을 잘 만들어서 관련 시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그러니까 정말 수천조가 되는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쪽으로 와서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시스템이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그린 뉴딜. 의 내용이지.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정부가 막 돈 투입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성장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시대도 이미 지났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장이 환경을 조성하는 그렇죠. 정책. 그래서 그와 관련한 중요한 제도와 이제 정책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좀 그래서 시장을 넓혀놓고 그 안에 시장 참여자들을 들어오게 초대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거에 이게 뭐지 잘 모를 때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것 이거다 방향은 이거다. 그래서 그 거대한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었다.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제거해 줄 테니까 민간 자본이여 이쪽에 들어와서 마음껏 하시라. 그 역할이 정부의 역할인 것 같고 그거를 국회에서는 입법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정확한 방향이다. 우린 이렇게 갈 거다. 다른 방향으로 안 간다. 그런 면에서는 어쨌거나 이번 그린 뉴딜 뭐 방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쪽으로 확실히 간다는 방향 전환 확실히 보여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업의 스케일은 좀 축소됐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꽤 뭐 고무적인 방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아쉽지만, 네, 아쉽죠. 많이 아쉽지만 목표도 없고 뭐 그래서
그냥 그 사업 몇 개 하는 거 수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것만 딱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살아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김성환 의원님, 미소영 의원님 뭐 다들 굉장한 그 의지를 가지고 각 금융은 금융 쪽 분야 뭐 각 분야에서 법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고. 자, 그러면 민주당 내에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린 뉴딜 방향의 공감대를 많이들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국회 기후위기 그린 뉴딜 연구회 책임 연구위원인데 여기에 이낙연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겠다고 딱 하시면서 대세는 여기구나 라고 그때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유력 대선 주자가 끼었으니까. 아까 그럼 이건 대세다. 그분이 이거야? 내가 여기에 회원으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직접. 그 말을 딱 들으면 대세는 여기다라고 보여지죠. 그런 신호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민주당 초반에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면 민주당에서 마련한 방안은 한 300조짜리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어쨌든 발표된 건 한 73조 원 규모. 네, 한국형 뉴딜 전체가 한 160조 원 되죠. 한국형 뉴딜 전체가 그렇고 그린 뉴딜 쪽은 한 73조 정도 이렇게 그렇죠. 이제 좀 되는데요. 제가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여쭙기 전에 세계적인 흐름을 조금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린 뉴딜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1997년부터거든요. 와, 그래요? 그때 97년에 교토협약 할 때 그때 일본 가서 있었고 2001년도에도 독일의 본에서 있었을 때도 거기 갔었고 그때 CDM 할 때 원자력을 넣을 거냐 말 거냐 CDM은 뭔가요? 그러니까 청정기술 체제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원전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청정기술 체제로 인정이 되면 이제 국가가 선진국들이 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같은 데에서 좀 점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에너지를 얻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발전소를 그 다음 발전소를 하는 게 뭐 석탄 발전소하고 원전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재생에너지를 점핑할 수 있게 청정한 에너지로 바로 점핑할 수 있게 그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럴 때 그 대상을 뭘로 할 거냐. 그 CDM의 대상으로 원전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논쟁했던 때가 2001년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계속 다니면서 늘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지금 지구 온난화가 원래 지구의 간빙기와 빙하기 왔다 갔다 하는 자연적 현상의 하나냐 아니면 정말 인간의 산업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하는 인공적인 온난화냐 이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전 세계 90% 이상의 과학자들이 다 이것은 인간의 경제활동, 산업활동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그리고 이것을 1.5도씨 이하로 낮추지 않은 이상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그리고 그게 6대 멸종까지 갈 수도 있다. 6번째 멸종. 그렇죠. 6대 대멸종까지도 갈 수 있을 만큼의 지구가 지금 빠른 속도로 전반적인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 전까지는 2도씨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2도씨 넘어가면 재앙이지만 2도씨까지는 했는데 아니다. 1.5도씨다. 그 이상도 가서는 안 된다. 1.5도씨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네네. 지금 1도씨가 이미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0.5도씨밖에 안 남았어요. 그 한계치가 0.5도밖에 더 안 남았다. 그리고 그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금 그러니까 지구를 더 열받게 하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는 거죠. 미래는 이런 없다는 이야기, 거죠. 우리가 사실상 공룡처럼 멸종할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경고가 그러니까 과학자들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요. 자, 그래서 파리 협약이 이제 맺어졌고 그래서 이제 각국이 그걸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정책들을 사실 내놓기 시작했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뒤집어졌잖아요.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나는 못 믿겠다 그랬죠 또.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는 사기라고 이야기도 했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건 사이언스 베이스드예요. 그러니까 과학에 기반한 확률적으로도 보여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지금 이제 7년 다음 달 되면 7년 5개월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가 언제죠?
6월 22일. 네. 네. 그때가 하지인데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7월 중하순부터거든요. 네. 왜 그럴까? 바닷물이 데워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진행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더워지는 우리가 거는, 지금 느끼는 그 어떤 기온 상승 이거에 는 벌써 느끼고, 10년 전, 20년 전에 그러니까.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지금 기후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이미 우리 움직이지 그리고 한 않으면 10년치 정도는 저질러 놨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주스 담으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2030년, 40년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서 그 이후가 보장이 네.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후라는 건 한 번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게 축적이 되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이번에 시베리아 뭐 북극 가까운 시베리아에서 38도씨까지 올라갔대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진짜 그 말이 안 상상할 수 되죠. 없는 일이. 네.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체의 대기의 흐름, 해류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영화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나사나 이런 과학자들의 자문에 의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바로 해류의 흐름이 네. 바뀌면서 또는 멈추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그러면 스스로가 데모김 효과가 생기면서 악순환이 네. 가속화돼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형태로 네, 가버리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 7년하고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7년 겁니다. 반밖에 안 남았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심각하네요, 그러면. 그러니 네. 지금 기성세대들은 네. 삶을 당하겠지만 우리 미래 아이들이 세대들의 문제죠. 삶이 그러니까 그레타 툰베리처럼 음. 그런 10대들이 당신들이 내 미래를 뺏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네. 과학에 기반해서 뻔히 보이는 미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상식을 갖춘 성인이라면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럽은 유럽 그린 딜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뉴딜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원래 뉴딜이 하고 아니라 있던 딜이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던 거라서 우리는 하고 있던 거를 더 박차를 가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400조 원 1조 유로. 1조 유로니까 네, 1,400조 원의 네. 돈을 들여서 대폭적으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고 독일도 2050년에 애초에는 1990년에 내던 온실가스를 2050년에는 85에서 90% 정도 감축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더 당겨서 아예 제로로 만들겠다. 네. 예, 흡수원까지 해서 생각하면 제로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유럽의 각국들도 이제 많은 재정 투자를 해서 그렇게 가는데 그게 결국은 또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제가 2018년에 독일을 갔을 때 독일에 있는 저랑 오랫동안 이제 교류를 했던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대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더니 뭐 네. 작년, 재작년 얘기하시는 보니까 한 2016년, 7년 이때에 독일의 이제 큰 기업들이, 큰 자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것이 돈이 되는 사업이 된 거죠.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네. 아 이제는 이게 그냥 뭐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우리가 또 돈을 생존하고 벌겠구나. 돈을 예, 벌겠구나. 예, 예, 이걸 예. 판단하기 시작했다. 예, 그런 거죠. 큰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이제야 비로소 그러니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이후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네. 그러면서 올해 원래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그 발전에서의 목표가 35%였어요. 올해 네. 목표가. 네. 그런데 지금 현재 56%예요. 와, 어마어마하네. 이미 그리고 절반을 넘어선 거네요. 그게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게 돈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산업화를 하자, 시장을 만들자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기업들이 돈 벌게 해주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돈을 벌게 해줘야만 얘가 빨리 움직인다.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네.